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트남계 독일인 린다는 정체성을 찾아 떠난 하노이에서조차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한국 청년의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녀에게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내 뿌리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그저 외국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한 NGO의 활동 보고서에 실린 사진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오래된 마을에서 동남아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 사람 베트남인이야? 외국인이야?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저 린다 응우옌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공업지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1989년 베트남에서 보트피플로 탈출해 독일에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어머니는 베를린 수용소에서 배정된 공장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야간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단 하나의 꿈은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독일에서 사람 대접받게 하자. 그렇게 저는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서는 베트남어를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하셨고 베트남의 명절은 거의 지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처럼 소시지와 감자 샐러드를 먹고 자랐고 학교에서는 축구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필라테스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저는 독일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성 누에는 출석을 부를 때마다 선생님들을 잠시 멈추게 했고 면접 자리에서는 어디 출신이세요?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도 부모님은 베트남 분들이시죠?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었겠지만 그 질문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0대 초반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며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회에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어디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가? 그러다 24세 봄, 무너지듯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교수의 무의식적인 차별 발언, 친구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부모님의 고향이자 제 뿌리가 있는 곳이지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도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건 도피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인가? 하지만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항 밖의 공기는 습했고 기온은 34도를 넘겼습니다. 모터바이크 소리, 거리의 향신료 냄새, 곳곳에 보이는 호치민의 초상과 베트남어 간판들. 그 모든 풍경이 이국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저는 철저히 외부인이었습니다. 베트남계 독일인. 겉보기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현실은 불안정하고 애매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획도 없이 그저 도시를 걸었습니다. 혼자 반미를 사 먹고 호안키엠 호수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같은 얼굴을 한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걷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헤매던 저는 한 골목의 작은 찻집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목소리는 한국어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제게 말 걸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순간 제게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청년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NGO 활동가로 베트남 빈민 아동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베트남어 단어가 적힌 고무 팔찌, 가방 속엔 그림책과 노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베트남어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길을 물었고 몇 마디 대화 끝에 목적지를 찾은 저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이 동네 좀 복잡하죠? NGO 센터 근처에 계시면 언제든 놀러 오셔도 돼요.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초대였지만 제겐 처음으로 이 낯선 도시에서 발 디딜 수 있는 작은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몇 걸음 걸은 뒤 돌아봤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습니다. 하노이는 아직도 낯설다. 사람들도 언어도 리듬도.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다. 나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내가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노이의 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날의 기억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제 삶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게 될 시작이라는 것을. 준호와의 첫 만남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노이의 거리와 풍경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적응과는 달리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시장,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는 활기찼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발을 딛지 못한 채 어딘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제스처, 낯선 시간의 흐름. 이 도시에 오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작 저는 또 다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안키엠 호수 근처의 한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서로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뵙네요. 하노이에서 우연은 자주 생기나 봅니다. 그는 웃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예상보다 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말투로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NGO에 지원했고 그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이곳 하노이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었고 그 진정성이 저에게는 낯설고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자주 함께 걷고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았고 저도 이상하리만큼 그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게 NGO 센터를 한번 방문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간단한 영어 수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NGO 센터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색칠 공부를 하거나 간단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하노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린다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제 이름이나 배경보다도 제 표정과 행동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웃음은 제가 어릴 적 독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또 다른 종류의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베트남계이지만 아이들이 쓰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저를 보고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착각했고 가끔은 여행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쟤는 왜 베트남 말을 못해? 저 사람 베트남 얼굴인데 외국인인가 봐.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 독일에서는 외모로, 이곳에서는 언어로. 저는 계속해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준호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이곳에 녹아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베트남어는 능숙했고
시장 상인들과는 친구처럼 인사를 나눴으며 아이들은 그를 쌤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따랐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사랑받고 있었고, 저는 이곳에 피를 지녔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NGO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이곳 사람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도 많이 서툰걸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그의 내면 깊은 곳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내 피가 말해주는 곳, 내 언어가 닿는 곳, 내 마음이 편안한 곳, 그 셋이 모두 다른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 속에서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다 씨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딘가에 속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제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 물음이 가슴 한가운데 남아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곧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일상은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NGO 센터로 향하면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린다는 그들의 웃음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으며 가끔은 하노이 외곽의 마을로 함께 출장도 나갔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정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 이면에는 여전히 감추어진 낯설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아이들의 부모나 지역 주민들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이 철저히 외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베트남과 닮아 있었지만 말투와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의 리듬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NGO 센터에서 아이들의 발표회가 열렸고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는 간단한 축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후 한 중년 여성이 린다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사람처럼 생기셨는데 왜 우리말은 못하세요? 그 말은 무심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린다의 내면에 닿은 순간 그것은 마치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듯한 말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속할 곳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갖고 태어난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며칠 뒤 NGO 본부로부터 프로젝트 종료 통보가 도착하였습니다. 하노이에서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준호는 한국 본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린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린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유일하게 기대고 있던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다음 날 린다는 NGO 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숙소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노이의 소음, 익숙한 거리, 친절한 아이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녀는 이곳이 내 자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린다는 자신이 처음으로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스스로를 찾고자 떠난 여정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상처를 마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음 날 린다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함께 가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어떤 건지 직접 겪어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요. 린다 씨를 반겨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린다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경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나만의 자리를 찾고 싶다. 그녀의 여정은 뿌리를 향해 떠났지만 뜻밖에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노이라는 도시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이제 그녀의 눈은 서울이라는 또 다른 낯설 속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린다는 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안팎으로 정돈된 안내판, 익숙지 않은 언어의 물결, 그리고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거리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함께 둘러보았고 그녀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오피스텔을 임시 거처로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번엔 마음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로가 아닌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곳에 발을 디뎠기 때문이었습니다. 린다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외국인 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아가며 하나하나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법, 편의점의 결제 방식, 쓰레기를 버리는 규칙조차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자 어떤 중학생이 자리를 양보했고 편의점에서는 계산을 늦게 해도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성함이 응우엔 국적은 독일이시군요. 언제까지 체류 예정이세요? 한국에 오래 계실 계획인가요? 그 질문들은 호기심과 배려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무언의 거리. 하지만 린다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단순한 절차일 뿐,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왜 이곳에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준호와 함께 광화문 거리를 걷던 중 린다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말에 린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삶.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 삶이 지금 이곳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린다는 귀화를 결심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국적 변경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한 줄. 개명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펜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한설인. 그 이름은 단순한 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은 그녀가 살아갈 새로운 땅, 선은 서구에서의 기억, 린은 부모가 준 이름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 개의 이름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녀는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귀화를 마친 뒤 한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지도 어느덧 3년째. 이제 그녀는 출근길 지하철 노선도를 정확히 외우고 마트에서 고추장을 고르며 유통기한을 따질 줄 알게 되었으며 아침마다 두부를 사다 된장국을 끓이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 모습이 나다. 이제는 독일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아니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엄마. 제목은 짧았습니다. 너를 만나러 갈게. 서리는 메일을 읽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단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린다야, 내가 무사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아. 아빠랑 함께 한국으로 갈게. 지금은 너를 이해하고 싶어졌어. 그녀는 메일을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제 나를 보여줄 시간이야.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서리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익숙하지만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두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예전보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빠 잘 오셨어요. 짧은 인사.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리는 부모님을 위해 잡채와 갈비찜, 나물 몇 가지를 정성껏 차렸고 자신이 직접 담근 백김치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어머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니?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이름이 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린다라고 불렀고 그렇게 키웠다. 그 이름에 담긴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간 거냐? 그의 말은 화가 아니라 상실과 슬픔의 울림이었습니다. 서리는 정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린다는 제 일부예요. 그 이름은 절대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는 제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릴 적 유치원 운동회, 하노이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서린이 주민센터에서 찍은 한국 주민등록증 증명사진까지. 그들은 말없이 사진을 넘기며 새 나라의 시간을 함께 되짚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린다였고 사진 밖에 지금은 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서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린이라는 이름 참 예쁘다. 너는 늘 우리의 딸이야. 어디서든 어떤 이름으로든. 아버지는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땐 김치찌개도 해줘라. 그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배웅한 뒤 서리는 공항의 유리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이름, 세 개의 나라, 그리고 하나의 진심이 그녀 마음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녀. 하지만 한국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나라였습니다. 낯설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적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곳이라는 걸 린다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